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메릴랜드와 네브라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주민은 지금 예비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세 개 주 예비선거 모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이클 코엔 전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이틀째 증언합니다. 입막음용 돈은 트럼프의 직접 지시에 의해 포르노 배우에게 전달됐고 트럼프는 당시 와이프는 신경 쓰지 않았고 선거에 미칠 영향만을 걱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트럼프 형사재판정이 트럼프 아래서 일해보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충성도 표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통령 후보 지망생들이 법정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호했고 오늘은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자동차와 컴퓨터 칩을 포함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발표했고 잠시 뒤에는 백악관에서 직접 다시 한번 말할 예정입니다. 후보 때 트럼프의 중국과 무역 전쟁을 비난했던 바이든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관세를 확대했지만 그 관세의 초점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 부과도 상징적이고 선거용입니다. 그와 함께 공군기지 인근에 있는 중국 국적 소유의 암호화폐 채굴장을 폐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통과된 러시아의 농축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제재 조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의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2020년 초 이후 미국 집값이 47.1%가 올랐습니다. 월마트가 인원 삭감을 발표하고 근무지 이동을 요구하며 의료 사업은 점차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드 랍스터가 약 50군데 지점에 문을 닫고 식당 장비를 내일부터 경매합니다. 챗 GPT 업그레이드 버전 GPT-4가 나왔는데 음성과 이미지를 인식하고 수학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여전히 결함이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혹시 메릴랜드 주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많이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요즘 보이는 라디오도 하는데 워낙에 그 음성으로 시작한 라디오 방송국이기 때문에 듣고 계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네요. 그리고 네브라스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 세 군데 전부 굉장히 그 미국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치르는 그런 그 예비선거입니다. 많은 선거들이 있죠. 많은 선거들이 있는데 특히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는 한국분들이 한인분들도 그렇고 한국에 계시는 한국분들도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선거가 바로 연방 상원의원 레리 호건이라는 얼마 전까지 메릴랜드 주지사를 했었고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태위태해지면 이 사람이 그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면 어떤가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워낙에 메릴랜드라는 좀 진보적인 주에서 공화당인데도 인기 있게 그렇게 이제 주지사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임기 제한에 의해서 주지사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참은 사람들이 좀 온건하니까 트럼프 대신 레리 호건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계산을 했겠죠. 그러다가 출마하지 않겠다. 심지어 그 노 레이블스라는 제3의 후보를 내는 공화도 민주당도 아닌 거기를 통해서도 안 나가겠다 했고 바로 얼마 전에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지사였던 사람이 온건한 공화당으로서 이제 예비선거에서 이겨야지 되는데 다른 공화당 후보를 이겨야지 되는데 그 공화당 후보는 완전히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반 트럼프 성향인 레리 호건
뭐 와이프가 한국 분이니까 한국의 사위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과연 거기서 이제 이길 수 있는가. 인기 있던 주지사였지만 반 트럼프 후보인데 공화당에서 후보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그래서 메릴랜드의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브라스카의 경우는 요즘 전부 그 트럼프가 통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온건한 공화당의 그 단 베이컨 하원 의원이 민주당을 지난번에 이제 간신히 이기고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사업가와 대결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공화당에서.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그가 이긴다면은 공화당이 네브라스카에서 의석을 차지를 하지만 진다면은 이거 민주당에게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해서 네브라스카는 그런 점에서 하원 의원 선거입니다.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스트 버지니아 무척 중요하죠. 웨스트 버지니아는 조 맨신이라는 민주당이면서 공화당스러운 그런 그 연방 상원 의원이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조 맨신도 사실은 76세나 됐어요. 그래서 조 맨신도 혹시 그 제3회 그 대선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요. 레리 호건과 마찬가지로 노 레이블스의 후보로 나오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건 안 한다고 했고 여기서 이제 연방 상원 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건 왜 중요하냐면 지금 51대 49로 민주당이 정말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그 상원의 다수당을 지키고 있는데 하원은 지금 또 역시 그 공화당이 몇 석 차이로 다수당을 지키고 있는데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어쨌든 공화당스럽기는 했지만 민주당 당적의 이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재선에 나가지 않음으로써 지금 공화당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인이 된 그런 두 사람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겨루어서 중요한 겁니다. 웨스트버지니아는요 이미 민주당 자리를 공화당으로 넘겨주게 됐다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묘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지금 웨스트버지니아의 짐 그 저스티스 굉장히 인기 있는 주지사죠. 이 사람이 조 맨신 자리 민주당 저 의원 자리를 내가 탈환을 해오겠어 공화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사람은 공화당 하원 의원 알렉스 문이라고 이름 많이 알려졌죠. 알렉스 문이는 트럼프 성향의 보수인 사람입니다. 공화당 주지사 짐 저스티스는 온건한 데 비해서 그리고 실제로 2022년도에 트럼프가 지지했기 때문에 다른 공화당을 누르고 이긴 하원 의원이거든요. 해서 웨스트버지니아가 정말 그 민주당 의원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희한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조 맨신이 민주당스럽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아니라 조 맨신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한 2년 정도 있었죠. 그의 한 표에 워낙에 연방 상원이 표 차이가 없으니까 그의 한 표에 따라서 바이든의 아젠다가 결정되거나 되지 않거나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광산이 많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금 공화당 주지사가 주지사 일은 잘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걸 볼 때는 너무 온 거네. 이렇게 고개를 잘래 내두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많다고 하고 그런데 아니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럼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렉스 무니를 지난번 2022년부터 지지했으면 간단하게 이 게임은 정치 게임은 끝나는데 아니 이번에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짐 저스티스를 지지를 해버렸네요. 이래서 이제 공화당끼리의 싸움이지만 온건한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냐 아니면 트럼프 성향의 상원의원이냐 뭐 선거는 치러져야지 알지만 어쨌든 공화당이 이 의석을 가지고 간다고 볼 때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웨스트버지니아가 공화당이 이기면 이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연방 상원의원은
50대 50이 되는 거고 민주당은 어디 다른 주에서라도 한 석을 가져와야지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웨스트 버지니아 선거는 그래서 중요하고 네브라스카는 또 역시 이래서 중요하고 메릴랜드는 그래서 중요하고 하는 예비 선거가 치러집니다. 내일이면 이제 선거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은 어제가 바로 미국 역사에서 어떤 그 법적인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기도 했었던 날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너무나 핵심적인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 그 증언을 배심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배심원만 알 일이고요. 이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한 마이클 코엔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감옥살이 다 끝내고 나와서 사실은 내가 감옥살이 한 거 다른 케이스도 있었지만 이 케이스가 제일 큰 케이스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시켜서 돈을 주고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 억울할 수 있다고 제가 한 5번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잠자고. 그런데 하필 이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가 막 그 골프 대회하고 이럴 때 이제 트럼프가 뭐 경호원 시켜서 뭐 스윗 룸으로 불러서 같이 이제 스윗 룸에서 밥 먹고 섹스하고 그걸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선거가 치러지기 2016년 한 얼마 전에 헐리우드 액세스라는 테이프가 나왔는데 그게 딱 나오니까 그래? 스토미 데니엘스가 나도 나의 스토리를 팔아야지 되겠네. 돈 받고. 그땐 트럼프에게 팔 생각을 한 게 아니죠. 내셔널 인콰이어러 같은 트럼프의 친구가 하는 잡지. 여기까지는 스토미 데니엘스가 신경을 못 쓴 겁니다. 스토미 데니엘스가 포르노 업계의 비즈니스 워먼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팔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잡지의 그 CEO와 마이클 코엔이라는 당시에 트럼프의 더러운 일들을 다 해결해 줬던 그 개인 변호사, 집사격의 개인 변호사가 또 이렇게 해서 트럼프의 마이클 코엔의 얘기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서 그 전에 수잔 맥두걸이라는 플레이보이에게 돈을 준 것처럼 이 스토미 데니엘스에게도 이렇게 돈을 줬다 하는데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내가 왜 내 돈을 13만 달러나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주느냐. 트럼프의 주장처럼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내가 한 일은 트럼프의 이익을 위해서 했고 그 당시에 트럼프가 나의 보스였으니까 모든 일을 할 때는 전부 트럼프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리고 돈을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송금을 한 직후에도 트럼프와 통화를 했다. 나중에 돌려받았다. 체크를 뭐 열 몇 개를 써줬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형사리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4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많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선거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것이요. 해서 코엔이 그 증언을 한 것을 보면은 선거가 일단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선거가 끝났는데 이제 원래 선거 끝나기 전에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를 하고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선거 끝난 다음에 주는가 막 이리 짜고 저리 짜고 해봤는데 스토미 데니엘스가 say no 했대요. 그래서 say no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그 친구들의 어떠한 그 조언을 듣고 아이 그냥 줘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줘버려라 뭐 이렇게 해서 줬다. 그리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스토미 데니엘스를 얘기를 그 억누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 선거 끝날 때까지. 선거 끝난 뒤에는 상관없다.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것들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게 2016년도 선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11월 달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트럼프가 이겼으니까 힐러리 클린턴에게 1월 말에 취임식을 하죠. 그 사이에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내가 준 13만 달러를 어떻게 나는 그 리임버스먼트를 받아야지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트럼프 회사에 지금은 그 사람도 또 감옥에 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연관이 돼서 트럼프와도 연관이 돼 있는 트럼프는 그 일로 감옥 가지 않았지만 그 사람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CFO죠 일종의 그 사람과 트럼프와 마이클 코엔이 2017년 미팅에서 일단 13만 달러를 마이클 코엔이 내가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돈을 갚는가 하는 그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엘렌 그 와이셀버그라는 사람입니다. 같이 해서 이
얼마를 12번에 걸쳐서 갚을 것이고 이것은 그냥 변호사였으니까 법률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고 코인은 어제 증언에서 아마 두 사람이 내가 가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다 합의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그 밖에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멜라니아 트럼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코인이 증언을 하면서 멜라니아 트럼프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뭐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뭐 핫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캠페인이 전부였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자금법 위반이라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멜라니아도 신경이 쓰였고 나의 평판도 신경이 쓰여서 그랬다. 자문자지 않았지만 13만 달러를 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틀째 증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증언이 끝나면 그 밖에 다른 자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마이클 코엔의 이 증언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볼 테고요. 어제는 그 법정에 있었던 그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마이클 코엔이 침착했다고 하고요. 좀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지금까지 여러 번의 증언 때와는 다른 겁니다. 의회 증언도 했고 트럼프와 이렇게 갈라서기 전에 그때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도 증언했거든요. 그때는 아주 기세 등등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본인은 변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제는 굉장히 이제 폴라이트했고 그랬다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마이클 코엔이 증언을 하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러다 나중에 뭐 빈정대듯이 웃는다던가 조롱하는 표정을 짓는다던가 머리를 흔든다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는 J.D. 벤스라는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이 법정 앞에 가서 이 마이클 코엔을 어떻게 믿어 트럼프 얘기가 다 맞아 하고 열심히 이제 어떤 운동을 했거든요. 이 J.D. 벤스라는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도 처음에 트럼프가 나오고 할 때는 정말 경박하고 싸구려고 인간 이해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더니 어느 순간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통령 후보가 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제가 아직까지 화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공화당의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이 간다고 하거든요. 마이크 존슨도 트럼프의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프리덤 코커스나 아니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이런 의원들이 민주당과 협조를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연방정부를 폐쇄하지 않게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던가 이런 일 때문에 마이크 존슨을 연방 하원 의장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트럼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마이크 존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충성도를 표현을 하는 거죠. 법정 앞에. 나 미국에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 정말. 한국에서는 많이 봤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법정이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의 표현의 장이 되는 것을 처음 봤어요. 러닝메이트. 노스다코타의 주지사, 버검 주지사도 오늘 법정에 간다고 하고요. 비벡 라마스와미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지만 열심히 또 오늘 간다고 하고 어쨌든 오늘은 트럼프 변호인이 이 마이클 코엔이라는 사람을 흔들 수 있는 어제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집무실에서 마이클 코엔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만났던 뭐 체크도 써주고 했었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인신문을 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미국 방송에 지금 탑뉴스가 그 내용이고요. 신문의 탑뉴스도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일면 탑뉴스가 어제의 이 마이클 코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픽서 해결사 변호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트럼프의 전 해결사 마이클 코엔에게 트럼프가 직접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이슈죠. 헤드라인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역시 트럼프가 돈 주라고 명령했다. 그냥 줘. Just do it. 뭐 이렇게 나중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워싱턴 포스트도 이하 동문입니다. 또 이제 그에 비해서 뉴욕 데일리 뉴스처럼 굉장히 이제 좀 그 말초적인 이런 것을 표현을 하는 그런 그 타블로이드 신문은 트럼프 반응에 대한 마이클 코엔의 기억을 그 일면에 전체적으로 다 실었는데 헐리우드 액세스 그 테이프 여자들을 남자가 돈 있고 뭐 힘 있으면 아무데나 다
뭐 주물럭거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여성의 성기를 주물럭거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테이프 이후에 스토미 데니엘스가 자신의 스토리를 팔려고 막 쇼핑을 할 때 그때였었죠. 그때 트럼프가 마이클 코엔에게 너 좀 핸들 처리해 소리를 이제 핸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면서 너 이거 핸들을 해 라고 얘기하면서 남자들은 말이야 이거 쿨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습니까? 남자분들 쿨합니까? 그런 스토미 데니엘스와 한 것과 헐리우드 액세스 테이프과 쿨합니까? 쿨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나를 미워할 거야. 헤이트할 거야. 이건 트럼프 캠페인의 재앙이 될 거야.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필라델피아 그 인콰이어로는 마이클 코엔 진실의 순간인가. 이건 이제 배심원들이 그를 믿는가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로 법정에 있으니까 캠페인을 하지 못하고 주말에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사실은 어제 오후부터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글로써 읽으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말로 들어도 정말 재미없고 내가 이걸 왜 들어야지 되지? 생각하기가 쉬운 이슈인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지 되는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 사이사이에는 또 막 계략, 책략 같은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면 재밌지 않을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때 한 말과 지금 한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컴퓨터 칩을 포함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지금 나왔어요. 물론 대통령이 발표할 때는 조금 더 새로운 게 추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보 때 얼마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중국에 대한 그 관세를 비난을 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난했다기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관세는 중국이 문다 하는 것을 그게 아니라고 저는 비난을 했었죠. 관세가 높으면 그 물건을 사서 쓰는 미국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 세금으로서 물건값으로서 들어간다. 왜 관세 자체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무는데 수입업자가 어떻게 물건값을 올리지 않고 그 높은 관세를 견딜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이 무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자체를 굉장히 너무 높다고 비난을 했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높았던 관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더 높인다는 겁니다. 특정 분야. 근데 이게 좀 달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를 들어 우리가 신는 운동화라든가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소비재 있죠. 값싼 거. 미국은 이제 주로 뭐 큰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뭐 전투기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이텍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제 딱 팔고 큰 돈을 벌고 중국은 소비재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소비재를 더 이상 굴뚝 막 연기나는 거 많이 안 하니까 요즘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요즘에 하는 제조업도 그런 막 1달러, 2달러짜리 이걸 육성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미국에서. 노동법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여기에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싼 물건은 수입해다 들여다 쓰고 우리는 이제 더 비싼 거를 만들어서 판다. 이런 게 이제 미국의 기조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트럼프 때는 중국에 관세를 물면 사람들이 쓰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비싸져서 여전히 비싼가. 운동화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잖아요. 셔츠도 훨씬 비싸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테크놀로지 이런 것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180억 달러 규모라고 하고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4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더 많이 하는 거니까 3배, 지금의 3배로 늘린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미 중국에서 오는 게 뭐 신발 뭐 이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구 같은 것도 많이 비싸졌는데 하이텍 업계로 가면서 중국산 자동차 관세를 100%, 지금 이제 20%인가요? 25%인가요? 거기서 4배니까 25%네요. 100% 한다. 그런데 이거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 자동차, 전기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누가 수입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영화 촬영할 때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꼭 필요하다. BYD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이 그 중국 자동차 주식은 사지만 BYDDY인가 그렇거든요. 그 심벌이 사지만 중국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관세도 너무 비싸고 해서 이미 그게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대신 유럽에선 굉장히 인기죠. 너무 싸니까. 싸고 또 성능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걸 관세를 낮게 매기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인기 있으니까 유럽처럼. 그럼 미국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되는가? 더군다나 이자율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은 소비자들은 좋죠. 싸게 중국 자동차를 타면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미국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자동차가 미국에서 독점하면 미국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을 터키라든가 인도 같은 국가도 이미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고 하니까 더 많은 국가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 그렇고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리튬 배터리라든가 태양전지 이런 관련 상품도 관세를 인상하는데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바이든도 2022년도에 연장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25%에서 50%로 올리고 뭐 철강, 알루미늄 다 이제 그 퍼센티지가 있어요. 주사기 바늘 같은 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안 붙였다가 이것도 뭐 0%에서 50%로 올리고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큰 그림으로는 상징적이다. 중국산 자동차를 특히 전기 자동차를 미국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공화당 쪽에선 저거 봐 선거철에 국내 정치용이야 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백악관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아니긴 뭐가 아니겠어요. 국내 정치용이기도 하죠. 어차피 이게 현실로 되지 않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이징은 기분 나쁘죠. 일단 베이징이 보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 긴장이 있는 거죠. 중국의 보복, 말의 대응이라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싸우게 되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와이오밍주에 있는 중국 사람이 소유주인 이걸 백악관의 표현은 중국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채굴장을 폐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국이 지원하는. 이걸 중국 사람이 산 거예요. 그 땅을. 마이노원 파트너스 리미티드라는 회사네요. 어디냐면은 와이오밍주의 프란시스 E. 워렌 공군기지에서 한 1마일 떨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와이오밍의 샤이엔에서 2022년도 6월 달에 중국 국적자가 거기를 사서 그러면 이제 이 공군기지로부터 1마일 떨어졌으면은 이 공군기지에 당연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이 있는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90일 안에 장비를 다 거두고 그리고 120일 안에 뭐 그 땅 자체를 뭐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바이든 행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기보다는 지난해 10월 달에 뉴욕타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동이다 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근처에 어떤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볼 때는 굉장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겠네.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그런 그 회사니까는요.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얘기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외국인 투자위원회라는 CFIUS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우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 그걸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고 월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미국 법에서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2018년도에 그런 그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암호화폐 막 시작되고 활발해지고 할 때 미국 내에 아주 그 예민한 민감한 이렇게 무슨 뭐
군사기지라든가 이런 근처에 부동산 거래를 조사를 하고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그리고 조사를 하고 어떤 결정을 또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거든요. 미국 법이.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를 던졌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얼마 전이었는데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러시아의 농축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딱 금지하면은 그다음엔 그 업계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대체가 불가능하면은 2028년까지는 예외를 뒀는데 이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요즘 또 러시아가 동부 그쪽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야금야금 굉장히 승전보를 올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최대로 그 농축 우라늄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농축 우라늄 하면 우리가 뭐 핵무기를 생각하지만 핵무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곳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되는 경우 현재 한 10억 달러 정도 핵연료 러시아에서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오일, 가스 이런 것은 석탄도 마찬가지고 수입하고 하는 것을 금지했잖아요. 돈 주지 않으려고. 그런 거 팔아서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도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돈줄을 많이 차단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돈줄이 있는 겁니다. 중국 등등에서도 도와주고 이란도 드론을 너무너무 싼 값에 팔고 또 북한도 탄화를 싼 값에 팔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의회를 이미 통과한 농축 우라늄 수입 우리 러시아로부터 안 한다 이런 행정명령은 90일 이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한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될 때 푸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변 국가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러시아도 불만이 많고 이 사이에 이제 서로 방문하고 답방하고 하는 게 이어지는 겁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거든요. 그럼 푸틴이 지난번에 선거에서 5선 이기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해외 방문지를 중국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었죠. 그때가 언제였었죠? 지난해였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를 딱 방문하면서 시진핑이 그 전후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리 그 중국은 조건 없는 그런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 동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엄청 지원할 것처럼 하더니 분위기 쫙 보니까 그때는 좀 밀렸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발을 뺐는데 지금 타이밍이 맞잖아요. 미국도 러시아와 긴장을 미국이 던진 거죠. 러시아와 긴장, 중국과 긴장. 그러니까 서로 미국으로부터 던진 긴장 그 무슨 올가니 같은 것을 뒤집어 쓴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만나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미국에 대적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해 나가면서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전에도 파트너십에 우리의 파트너십에는 제한이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예고하지도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610억 달러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을 해야 되니까 공화당도 많이 그 찬성을 했고 해서 이 우크라이나 지원한 610억 달러가 승인되고 무기 이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미국의 고위 관리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만나서 뭐예요? 시진핑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미국은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세계의 구도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세계관이 있다던가 세계적인 철학이 있다던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화끈하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많은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는 뭐 아들, 딸, 뭐 사위 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권 같은 것도 생각을 한다던가 미래에
그리고 그 푸틴에 대해서는 워낙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어서 푸틴에게 또 설설 기는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땐 정말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약해지면서 내부의 분열도 강하고 그러면서 러시아나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뭔가 그 눈에 띄는 그런 그 결과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도 생각이 됩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020년대 초 이후에 미국 집값이 47.1%가 올랐다. 박스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케이스 쉴러 그 전국 주택값 분석하는 그 지수죠. 그 분석에 따라서 보니까 1990년대와 2010년대의 주택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서 그때도 뭐 한 30.1%, 44.7% 올라갔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잖아요. 47.1% 2020년 초 이후에 5년이 되지 않았는데 뭐 그 정도로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2007년도에 이제 2008년 9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비상 사태가 있기 그 직전에는 뭐 한 80%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항상 뭔가 값이 오를 때는 집값이나 우리 빵값이나 똑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주택이 부족한 거죠. 이 얘기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거의 2년,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미국의 주택이 한 700만 채 정도는 부족하다. 근데 그게 지어져야지 이게 되는데 그런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후에 코비드 때는 일을 못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자율이 너무 높은데 누가 집을 짓겠어요? 비싼 이자로 캐시 가지고 집 짓는 사람 어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2020년 코비드가 일어나기 전보다 지금 뭐 공급이 34.3%나 줄었으니까 사람들이 팔려고도 안 하고 본인들이 가기도 힘드니까 이자율 때문에 지금은 뭐 3% 아래 이자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또 높은 이자율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올해 이자율이 많이 내려갈 것 같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뉴스에서 어림짐작 잡아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내려갈 것 같진 않아? 그 이후에도 내려가기 시작한 이후에도 그럴 것 같아. 이러니까 주택값이 금방 확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고요. 지금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주에 조금 내려갔네요. 내려갔는데 아니 어느새 이게 7%를 또 훌쩍 넘어서 7.09%. 그래도 지난해 가을에 뭐 거의 8% 됐잖아요. 뭐 7.9 몇 퍼센트 이렇게 올라간 적까지 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어제 렌트도 괜찮다 하는 얘기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월마트가 일자리를 줄인다 하는 얘기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이 되었건 어디 다른 곳이 되었건 원격으로 일하는 사람도 사무실로 나와서 일하라. 이거는 에스크입니다. 왜냐하면 100% 그래야만 해.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 나와야만 해.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살고 계시는 곳 많네요. 댈러스, 애틀란타, 토론토도 있죠. 향호가 월마트 가니? 토론토에 그런 이제 사무실 직원들도 이쪽으로 이동하세요. 아니 토론토에서 알칸소까지 이동하라고요? 애틀란타 알칸소보다도 더 아래 애틀란타까지 가라고요? 그 뭐 뉴저지주 캘리포니아 북부 이런 데까지도 이제 조금 그러니까 아마 댈러스, 애틀란타, 토론토에 있는 오피스는 좀 작을 것 같고 캘리포니아 북부까지 나오는 것 보니까 중앙 쪽으로 좀 허브로 이동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완전하게 100%다 회사에 나와서만 일해야지 된다. 이런 의무는 아니라고 하고요. 월마트가 중요한 건 이건 미국에서 160만 명의 직원이 있는 정말 큰 소매업소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동해라 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창고에 근무하는 사람, 스토어나 창고에 근무하는 사람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곳에 우선 지출하겠다 하고 포커스를 다른 곳에 많이 뒀었죠. 의료 시스템. 근데 이것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하면서 약간 쫙 올라가다가 딱 지금 멈추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 1년 동안에는 모든 분야에서 다 비용을 절감했어요. 비용을 절감해서 어디다가 넣냐면 의료 사업을 지금 확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월마트가. 심지어 지난 5년 동안 클리닉 51개를 문을 열었는데 뭐 그 월마트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걸 열었는데 이걸 다 폐쇄하고 대신에 그럼 의료 사업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이게 전망이 있는 사업이어서 하기는 하는데 일단 멈춤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또다시 올해 말까지 굉장히 많은 진료소를 그 클리닉을 오픈을 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의료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가 불가능하지만 뭐 정리할 거 정리해두고 그리고 나서 집중하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레드 랍스터도요. 50군데 정도 적어도 아무튼 48군데 식당 문을 닫고 식당 장비를 경매합니다. 이것도 추세죠. 레드 랍스터가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텍사스, 일리노이 얼마나 많은 곳에 있습니까? 시푸드 하면 레드 랍스터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식당 장비는 내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매하는데 이건 winner takes all.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레드 랍스터에 냉장고도 있을 테고 그밖에 뭐 여러 가지 대단한 오븐도 있지 않겠어요? 한 그 업소당 문 닫는 업소당 한 사람이 다 가져가게 그렇게 한답니다. 캘리포니아하고 플로리다 5군데나 잃어버려야 되고요. 메릴랜드와 콜로라도 4군데, 텍사스 3군데, 일리노이가 지금 화났어요.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데 그 일리노이 스토어가 뭐 레드 랍스터 한 600군데를 분석을 해봤을 때 15번째랍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31년 동안 일한 사람도 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우리 문 닫는다? 끝이야? 해버려서 굉장히 지금 지역 정치인들도 화났다고 하고요. 이것도 레드 랍스터 같은 것도 50군데나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코비드 이후에 뭔가가 회복되지 않은 거고 그 이후에 이자율이 높았으니까 뭐 사업을 확장하거나 운영하는데 돈 빌리는 비용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건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이 되고 인건비가 그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인플레이션도 레드 랍스터 뭐 새우도 그동안 뭐 선전 많이 했었는데 싸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올라서 결국은 힘들었다는 거죠. 4월 달에 이미 블룸버그가 이 레드 랍스터가 파산 뭐 신청한다고 하던데 하는데 확인된 거는 아니고요. 재정 그런 문제 때문에 1968년도 플로리다주에서 만들어진 레드 랍스터 사람들은 프레쉬한 씨푸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계에 한 700군데가 있답니다. 미국에 600군데가 있는 건가 보죠. 레드 랍스터도 이렇게 되네요. 열을 붉은 꽃이 없다고 하더니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그 오픈 AI가 만든 그 챗 GPT 있죠. 이게 이제 그동안 모델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뭐 나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는 최근에 잘 안 써서 3.5로 돼 있던데 이게 GPT 40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써보셔야지 되겠지만 전에 모델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 저는 아직 안 써봤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약간 막 농담도 섞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고 때로는 가볍게 들리도록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놨답니다. 조크도 하고요. 사과는 저는 맨날 사과 받았는데요. 이 챗 GPT한테 자기가 잘못 가르쳐줘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새로운 버전이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읽고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이걸 이미지에 대해서 디베이트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던데 이미지를 어쨌든 이미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당연히 번역을 하고 시각적인 표현에서 그 감정을 딱 알아내기도 하고 뭐 당연히 이전 메시지 불러오는 메모리는 있고요. 또 질문하고 답하는 사이에 지연되는 그 딜레이가 없답니다. 이 딜레이는 요즘도 없던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성이 여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사람의 감정을 잘 모방한다고. 예를 들어서 신경을 좀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면은 쉼호흡을 하라고 해서 좀 과호흡을 이쪽에서 하면은 좀 천천히요. 당신이 인공청소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노래도 하고. 그래서 음성이나 문자를 넘어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다는 겁니다. 웃는 남자를 보여주면 이거 나무 표면이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리고 아직 표시되지도 않은 방정식을 또 막 혼자 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글이라든가 실이라든가 이런 게 구식처럼 보이긴 하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오늘 한 기사를 보니까 영국의 집사 있잖아요. 집사가 이제는 뭐 산 위에서 밥 먹고 싶어 하면 헬리콥터로 가져다 줘야 되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집 앞에 서 있는 등꽃이 막 흐드러지게 펴 있는 그게 더 관심 같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